10월 31일이거든요. 네. 저희가 영상을 찍는 날이. 그리고 이제 11월이 넘어가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차전이 시작이 되는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아무래도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그래도 올라갈 팀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가 있죠. 맞습니다. 그 어떠한 팀도 정해지지 않은 조. 마르세유, 토트넘, 스포르팅, 그리고 또 한 팀 프랑크푸르트. 예. 네 팀이 있는 조가 지금 죽음의 조가 됐습니다. 아, 이게 죽음의 조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뭐 강팀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죽음의 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고만고만해도 서로에게는 죽음의 조거든 이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되게 실망스러운 게, 맞죠? 지난 경기 스포르팅이 그 곤살베스를 비롯한 이 징계 자원으로 인한 이탈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스포르팅이 정예 멤버가 아니고 토트넘은 홈 경기였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 경기 이겨서 쉽게 16강을 갔으면 리버풀전 주말에 앞두고 마르세유전에 노테이션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 지난번 스포르팅전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로테이션 돌리지 못한 채, 이 경기 로테이션 돌리지 못한 채 주전들이 다 출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시즌이 아니죠. 지난번 지난번 1차전. 예. 지난번 맞대결은 2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히샬리송이 멀티골을 넣었고요. 이거 예. 47분에 예. 은벤바의 어리석은 퇴장이 큰 몫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스프린트로 그 퇴장을 유도했지만, 사실 이 경기 결과만 보고 2대 0이니까 쉽게 했구나. 아유, 절대 아니에요. 보면 정말 답답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네. 걱정이 좀 되고요. 마르세유는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잉글랜드 팀 상대 9경기 무승, 2010년 12월에 첼시에게 1대 0으로 승리한 게 마지막 잉글랜드 팀 상대 승리라고 하는데, 예. 토트넘도 좋지 않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뭐죠? UEFA 대회 프랑스 팀 원정에 와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야, 그러면 둘 다 이긴 적이 최근 없는 거네. 맞아요. 근데 마르세유는 최근이잖아요. 예. 잉글랜드는 기록상으로 찾아봤을 때 통산입니다. 토트넘은 네, 한 번도 프랑스 원정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동안 왔던 게 프랑스 원정 갔던 게 6번인데 예. 3무 2패로 고전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옵타가 기록을 집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챔피언스리그 프랑스 팀 원정 딱 한 번. 이 챔피언스리그 기준입니다. 아까는 UEFA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프랑스 팀 원정에 간 건 딱 한 번인데 2016-17 시즌 모나코 원정에 가서 1대 2로 진 게 유일한 기록이라고 해요. 자, 이제 매치 팩트를 살펴보면 예. 마르세유의 경우는 무조건 이겨야만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이기면 최소 2위는 확보해요. 그리고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가 만약에 비긴다면 마르세유가 1위로 올라가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일단은 뭐 경우의 수는 단순한 편이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르세유도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이고, 근데 지금 마르세유 입장에서 조금 골치인 거는 예. 초반과 비교했을 때 요즘 폼이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폼도 포함이죠. 맞아요. 예. 전체 대회 6경기 1승, 예. 리그 2위 팀이었는데 지금 5위까지 추락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 스트라스부르전도 2대2 무승부였습니다. 누노 타바레스와 관련된 기록도 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 드리블 48번 시도해서 드리블이 가장 많이 시도한 선수래요. 근데 성공률은 27%. 그러면 그만큼 턴오버가 많았다라는 거고, 네. 이 선수가 풀백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상대한테 역습을 줬을 확률도 높은 거고. 맞아요. 48번 시도했는데 고작 13번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0번 이상 성공한 선수들 중에서 뒤에서 손가락이 꼽는 정도의 성공률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그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기록이니까 예. 누노 타바레스는 여전히 좀 불안함이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토트넘의 경우의 수를 보면 이기거나 비기면 16강 확정입니다. 아까 마르세유는 이겨야만 16강이죠. 토트넘은 이기거나 비겨도 돼요. 예. 지지만 않으면 된다. 토트넘이 조금 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이기면 무조건 1위입니다. 근데 비기면 거의 대부분은 2위의 경우의 수인데 딱 하나.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가 비기면 토트넘이 비기더라도 1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상황은 아마 2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유, 그리고 뭐 상황 고려했을 때 다른 팀 경기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최근에 토트넘은 일단, 흐름도 안 좋기 때문에 프랑스 원정에서 이거 지고 오면은 다시 리그에서 흐름 안 좋을 거예요. 본머스전도 정말 어렵게 역전승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발 16강. 맞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제야 3경기 무승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 본머스전도 자칫하다가 4경기 무승이 될 뻔했는데 정말 어렵게 3대2의 역전승을 거뒀어요. 뭐 경기는 이제 그 후반에 있었던 루카스 모우라의 투입을 통한 3-4-3의 전환, 그리고 오른쪽 세세뇽의 왼쪽에 페리시치라는 굉장히 독특한 윙백 기용법이 선택이 됐는데, 그게 비로소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결과는 사실상 뭐 세트피스랑 세세뇽의 역습 장면을 제외하고는 뭔가 좌우에서 데드볼 상황에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맞아요. 그래도 뭔가 변화를 가져갔기 때문에 코너킥을 좀 자주 얻어갈 수도 있었던 게 토트넘이었고. 키포인트는 역시 세트피스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지금 4경기째 무승입니다. 최근 원정에서 좋지 않고 원정 3경기 무득점이었다는 거. 이것도 충격적이다. 네, 이런 기록들을 보면 토트넘이 단순히 비교도 16강이라는 사실에 안도할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스포르팅전을 이겼어야 됐어요. 그리고 경기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지금은 다행히 따라오긴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거 결과도 안 따라올 가능성이 저는 토트넘 최근 경기들 보면은 좀 그래 보이거든요. 이미 초반에 네. 초반에 결과가 좀 그래도 나오고 과정은 안 좋았지만 근데 요즘 들어서 흐름 삐걱대는 게 그때 한계점이 저는 드러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주의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드리겠고요. 부상자를 살펴보면 마르세유 쪽은 사실 주전감 중에는 그렇게 큰 부상자는 없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중요한데 히샬리송이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 예정이고요. 의심 단계에 있는 두 선수의 복귀 여부가 중요합니다. 로메로는 근육 피로. 그럼 산체스 또 나오겠네. 근데 근육 피로여서 이 경기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그래요? 다행히 많아요. 근데 못 나오면 산체스입니다. 이거 진짜 조심을 해야 되고 쿠르셉스키도 거의 이제 본머스전 복귀도 원래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일단 혹시 몰라서 본머스전의 명단에서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적어도 이번 주 중에는 쿠르셉스키가 돌아올 거라고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경기가 쿠르셉스키의 선발 복귀전이 되지 않을까, 아예 그냥 복귀전이 되지 않을까 점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키플레이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좀 키플레이어가 명확한 것 같은데 사실 네. 마르세유는 누구 뽑을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부러 드미트리 파이를 왜요? 뽑았어요. 나와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드미트리 파이가 최근에 놀랍게도 리그에서 중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마르세유가 전방 압박으로 더 전술의 무게가 갖춰지면서 원래도 그랬지만 더 뭔가 극단적인 전방 압박을 지향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파예 선수가 최근에 리그에서 중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뭐 파예가 뭐 감독하고의 전술에 뭔가 안 맞는 게 아니냐 뭐 나이도 좀 있고 얘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나이 때문에 활동량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감독이 생각하는 전방 압박 전술에 안 맞는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파예는 나와야 되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나오면 잘하고 기회 창출에 있어서 리그왕에서 여전히 베스트급의 선수고요. 그리고 파예가 나와야 중원의 공격 전개가 좀 달라져요. 파예가 안 나오면 이 중원의 전개 자체가 그냥 안 돼버리기 때문에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파예가 무조건 나와야 한다. 물론 요즘에는 하릿이 많이 나왔지만 이번만큼은 리그에서 그동안 푹 쉬었던 만큼 오히려 체력이 보충전된 드미트리 파예가 절정의 활약을 해주는 것이 마르세유에게는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나름의 파예면 솔직히 빅매치 플레이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이 경기 이겨야 되면은 이거 빅매치고 그러면은 파예가 나오는 게 나이랑 별개로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 이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키플레이어를 꼽았고요. 토트넘은 그냥 나올 것 같은 선수, 그러면서도 순수한 의미의 키플레이어를 꼽았습니다. 해리케인입니다. 맞아요. 마르세유가 이 수비 자체 공간을 좀 많이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금 더 키플레이어, 키포인트에서 살펴드릴 텐데 해리케인이 그 마르세유의 수비 공간에서 뛰어놀아야 됩니다. 연계, 침투 다 보여줘야 돼요. 아무래도 마르세유가 윙백이 올라가서 발생되는 측면 뒷공간이나 수비수 사이 공간을 케인이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침투하는 윙포워드나 혹은 투톱의 파트너인 손흥민에게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동시에 본인도 침투에 들어가서 바로 라인 깨고 득점에 성공할 수 있겠죠. 케인이 여러모로 좀 중심에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해리케인이 이제 중앙 공격수인데 마르세유의 중앙 수비수 역할을 차지할 발레르디 선수가 매우 불안합니다. 발레르디의 수비력이 불안하기 때문에 중앙 공격수 해리케인은 좀 버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겠고요. 최근 전체 대회 A매치 포함해서 10경기 6골입니다. 여전히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해리케인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 토트넘이 최근에 잘 못하는 거랑 별개로 해리케인은 올 시즌 굉장히 꾸준하게 득점포를 가동해주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약간 이제 팀의 분위기가 최근에 좀 저조해서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요. 또 하나는 케인도 이렇게 잘하는데 혼란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하니까 혼란 이외에 다른 공격 자원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잘 조명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상 베스트 11을 보면 저는 마르세유의 파이를 일단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외에 이 다양한 백스리 전술의 3-4-2-1 아무래도 지금 마르세유가 전방 압박을 중시하기 때문에 겐두지와 파에가 같이 압박에 들어가는 그런 구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토트넘의 경우는 3-4-3을 예상했습니다. 직전 본머스전에 3-4-3을 좀 통하는 모습이 있었고 원래 전술대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상 베스트 11을 바탕으로 키포인트를 이제 볼 텐데 마르세유는 좌우 윙백의 드리블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자, 왼쪽에 누누 타바레스, 오른쪽에 요나탄 클라우스,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어떤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클라우스 선수가 최근에 많이 지쳐 있어요. 왜냐하면 윙백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면서 3-2-5처럼 공격할 때 포메이션이 바뀌게 되는데 윙백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비할 때는 다시 5백 형태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만큼 뛰는 거리가 길어지죠. 너무 많이 뛰어야 돼요. 이미 지금 클라우스는 좀 과부하가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비 뒷공간에 마르세유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윙백의 뒷공간, 누누 타바레스는 원래도 볼을 좀 자주 뺏기는 선수고 원래도 수비 뒷공간에 리스크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뒤가 언제나 뚫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고 클라우스 선수도 지금 좋은 폼이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윙백의 뒷공간 혹은 그쪽을 커버하려다가 발생되는
센터백 사이의 공간 이쪽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활동량과 윙백 기량에만 의존하는 게 지금 마르세유의 플랜 A입니다. 근데 너무 이 두 가지 측면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요. 너무 팀이 일관되게 전방 압박만 집중하고 너무 팀이 일관되게 윙백의 드리블만 몰아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이걸 그나마 분산하려면 중앙에 파에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파에가 진짜 선택을 받을지 아직까지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르세유는 아마 플랜 A가 깨지면 예. 대응이 안 된 채로 그냥 경기 분위기를 토트넘에게 내줄 가능성이 있다. 아니 분위기는 가져오더라도 결과는 토트넘에게 내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 포인트는 뭐 형철이가 앞서도 이제 본머스전 이야기하면서 네. 얘기했지만 3-5-2가 아니라 3-4-3에서 오히려 득점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모우라가 교체 투입됐고 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확실히 3-4-3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수비 전형 때문에도 그래요. 아, 그래요? 3-4-3이 수비할 때 5-4-1로 바뀌기가 쉬운데 아까 마르세유가 윙백을 많이 공격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측면 수비를 강화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3-4-3, 5-4-1, 5-4-1이 되는 3-4-3 포메이션을 선택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고요. 마르세유의 플랜 A에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르세유의 플랜 A가 최근 토트넘은 후방비도 굉장히 불안하죠. 예. 근데 그 마르세유의 극단적인 압박에 스스로 말릴 경우에는 이 경기 마르세유 플랜 A 들추고 뭐 파이고 어쩌고 떠나서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 그냥 끝입니다. 아, 근데 전방 압박에 최근에 좀 고전하는 흐름이라서 맞아요. 빠르게 전개도 토트넘이 사실 좀 안 돼요, 요즘에. 마르세유도 요즘 리그왕 보면 불안점이 분명 명확하게 예. 있어요. 근데 토트넘이 지금 컨디션이면 그 불안점을 들추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전방 압박에 얼마나 대응을 잘할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실수를 줄여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그냥 굳이 좀 꼽자면 뭐죠? 이번에 또 득점은 세트피스로 노려라. 세트피스로 노려야만 한다. 세트피스가 본머스 전에도 그랬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필요할 때마다 세트피스가 응답을 해주거든요. 예. 근데 워낙 토트넘이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골을 넣어야 비기거나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안 풀리면 세트피스, 무조건 약속의 세트피스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부심과 대기심 그리고 VAR 심판 모두 폴란드 맞아요. 쪽의 심판들이고. 이 폴란드 주부심 그리고 VR까지 모두 나와 있는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점을 따야 된다. 마르세유는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기려고 덤빌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계산하에서는 마르세유가 더 강한 전방 압박을 그렇죠. 구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분명 토트넘에게 역습 기회가 몇 차례 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 높은 결정력으로 마무리 지면 저는 이 경기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 붙는 거잖아. 리그에서 붙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예. 결국 이 일정까지 끌고 와지면서 더 바빠진 이 시간을 그렇죠. 잡아들게 됐지만 예. 이겨야만 합니다. 결과를 내야 된다. 비겨도 된다. 하지만 져선 안 된다. 이게 알죠? 네. 비교도 되는 경기 이게 더 비기기 어려워. 어려워. 맞아요. 무조건 뭐 아니면 도의 결과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 실점도 꾸준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경기 참 정말 가슴 졸이면서 예. 많은 토트넘 팬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